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초기국가, 선사시대랑 초기국가까지 얘기를 전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겠죠. 선생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일단 타이틀은 달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가야에 대한 이야기도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총 4개의 나라죠. 근데 사실 가야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주제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접근을 먼저 하고 가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교재 28페이지죠. 28페이지를 펴보시고 보시면 1번 국가의 발전 단계에 28페이지에 군장국가, 연맹국가, 고대 중앙집권국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언제 탄생했습니까?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탄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탄생한 국가의 초기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어떤 국가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겨우 막 같이 시작한 거니까요. 자그마했겠죠. 조그만 마을 단위를 통치하는 자그마한 형태의 국가가 처음 등장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초창기 국가를 군장국가라 그럽니다. 군장국가. 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이 철기시대로 가면 이제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군장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명의 왕을 세웁니다. 다만 이 한 명의 왕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상징적인 존재로 한 명이 있고 여전히 개별적인 지역들은 각 지역의 군장 혹은 부족장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군장들이 통치를 하는 거고 다만 그 전체를 대표하는 군주로서 왕을 한 명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유럽 연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EU 같은 거. 개별적인 국가들은 전부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유럽 연합의 그 의회가 있고요. 또한 유럽 연합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나 사회 같은 건 일종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 장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이 유럽연합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 나라가 유럽연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독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공동체죠. 그런 게 연맹왕국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삼국시대로 가게 되면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로 발전하게 돼요. 고대국가라는 말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고대적인 형태를 우리가 고대국가라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이 중앙의 왕이 됩니다.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이 중앙의 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상징적인 존재였었던에 불과했던 왕이 실제로 전국을 통치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과거에 연맹왕국 시대 때 부족을 통치하던 부족장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군장들이 중앙에 와서 왕을 보좌하는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장들마다 어떤 크기나 중요성이 서로 달랐겠죠. 그래서 왕 밑에 있는 이 귀족들을 서열을 매겨가지고 등급을 매기거든요. 이게 이제 관등제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서열화된 귀족들과 실제로 국가를 통치하는 왕 간에 이루어진 이 정치체제를 우리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건 거죠. 뭐냐면 그러면 이런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어디 있겠느냐. 교재에 예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조선이라든지 고조선 같은 나라, 초창기 때 고조선이 대표적인 군장국가였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철기시대로 넘어올 때쯤 되면 부여, 고구려, 또 후기의 고조선, 위만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만이 통치하던 그 고조선, 이런 국가들은 이제 연맹왕국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철기시대에 등장한 나라 중에 옥저하고 동해가 있죠. 옥저하고 동해가 있는데 옥저나 동해 같은 건 철기시대에 만들어진 나라지만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철기시대를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서 우리 민족에 사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발전 단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한창 성장기 있던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미
몸에 털도 많이 나고 이제 완전히 어른이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좀 덜 성장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수염이 나고 목소리 변성기도 지나고 그래서 제법 우월감에 젖어 있었는데 아니야 달까 그 이후부터는 키가 하나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늦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철기시대지만 옥저나 동행은 여전히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더 성장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옥저나 동해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라가 모든 면에서 속도가 제일 늦어요. 고구려나 백제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고 늦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의 발전 단계가 늦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 나라들은.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되면 이제 고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이게 고대국가인데요. 다만 역시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가야라는 나라, 이 나라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가야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면 오히려 신라보다도 더 앞서 있는데 왜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까? 백제나 신라라는 양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결국에는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라는 개념은 도구의 발전과 구분해보면 청동기는 군장국가, 철기는 연맹왕국, 삼국시대는 고대국가지만 같은 시대 내에서도 옥저나 동해처럼 군장국가 단계, 가야처럼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한 지우개 좀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등장한 그 고대국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연맹왕국과 비교해 봤을 때 고대국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2번을 보시면 왕권이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연맹왕국 시대 때는 여러 부족장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이제 고대국가가 되면 한 부족, 한 가문이 왕을 독점하는 체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율령이 반포됩니다. 즉 법령이 반포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수용되고요. 정복사업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령과 불교가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과거의 연맹왕국 시대에는 부족별로 서로 믿는 종교가 달랐을 겁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인데 지금 여기가 대치동, 삼성동 거기거든요. 강남구.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북한산 같은 산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아마 우리는 관악산이나 남한산 같은 걸 신으로 숭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시대에는 동래산이라든지 금정산 같은 걸 아마 동래산이라는 산은 없군요. 금정산을 신으로 숭배했겠죠. 그러니까 부족별로 믿는 종교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의 통합을 일으키기가 되게 힘들죠. 아니 21세기인 지금에도 이슬람교나 기독교를 믿는 종교가 섞여 있는 나라들은 늘 불안불안한 인생을 보내고 있거든요. 종교 간의 다툼으로. 하물며 이 당시에 이렇게 서로 믿는 종교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해서 전체를 통합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족별로 있었던 법의 원칙들을 국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의 원칙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삼국의 성립이 나오는데요. 3번과 4번 그리고 5번, 6번, 7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8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삼국이 성립되고 여러 번의 투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냐 하면요. 일단은 각 세기별로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4세기 때 고구려에는 무슨 왕이 있었고 백제에는 무슨 왕이 있었고 신라에는 무슨 왕이 있었는가를 같은 시기에 어떤 왕들이 존재했는가를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교재에서는 그 설명들을 당연히 주제별로 풀어줘야 학생들이 복습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풀어줬습니다만 일단 처음 입문을 할 때는 각 세기별로 어떤 왕이 있었는지를 알고 바로 그 왕이 했던 일을 파악하면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재를 보시면요. 34페이지에 삼국시대의 개요가 나옵니다. 34페이지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삼국시대 개요가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삼국시대 계율을 보시면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각 세기별 군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왕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2세기부터 보시죠. 34쪽 펴셨죠? 2세기에 보시면 고구려에서는 태조왕과 고국천왕 두 명의 군주가 존재했고요. 백제나 신라는 왕이 없죠. 이 말은 2세기에 백제나 신라가 나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2세기에 고구려에 태조왕과 고국천왕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왕은 이 정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는 우리가 아직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2세기에 왜 고구려만 배우냐 하면 고구려가 가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이때 고구려는 중앙집권 체제를 어느 정도 이룩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왕을 배웁니다. 보실까요? 태조왕. 교재를 보시면 게르부 고씨의 왕위 세습. 드디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 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태조왕 때부터는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옥저를 정복했다. 네. 고구려 옆에 있어서 슬픈 나라였던 옥저. 전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왕도 옥저, 힘도 옥저. 고구려한테 결국에는 얻어 터지다가 고구려에 완전히 복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고국천왕. 고국천왕 때는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즉 고구려가 5부족 연맹체였는데 이거를 5부, 5개의 요즘은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5개의 부로 개편했다는 거고요. 왕위 계승 방식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성이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한 건 태조왕 때부터인데 그래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자기의 친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대법. 네, 진대법은 잠깐 적어두시면 곡식을 빌려주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진대법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왜? 고구려든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간에 어떤 나라든 전근대 사회의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잘 사는 직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농민들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의 농민들은 밥 굶는 걱정은 안 하고 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농민들이 정말 힘들었겠죠. 농민들이 왜냐하면 평민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봄철에 특히 힘들었거든요. 가을에 수확했던 곡식을 겨울에 다 먹어버리고 봄 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독 우리가 알다시피 봄에는요, 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나물들, 요리가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런 나물들이 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봄에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곡식을 비축해줬다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낮은 이자로 돌려받는 제도가 이 춘대 추납제도라는 건데 그런 것의 첫 시작이 고구려 때 시행되었던 이 진대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고구려가 역시 가장 선진적인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세기로 가볼게요. 3세기로 가보면 이번에는 오히려 백제의 고위양만 배우죠. 왜냐하면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딱히 특별히 배울 만한 군주가 없다라고 파악한 거죠.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왕들만 잘 아셔도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백제의 고위왕을 보시면요. 일단 관등제를 정비합니다. 관제를 정비했다는 건 행정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데 육좌평, 그러니까 이 좌평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은 총리예요, 총리. 총리를 6단계로 구분하고요. 16관등제, 16개의 관등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서열에 따라서 1관등, 2관등, 3관등 이렇게 쭉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했다. 즉 관리들이 입어야 되는 옷의 색깔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름표 색깔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2학년 때 3학년들이 쎄치기를 해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꾹 참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누가 제일 편한 줄 아십니까? 왕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구성원들의 관료들의 서열이 똑같다면 등급이 없다면 왕은 이들을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가 정의했던 관료제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이제 이 검정고시 사회를 공부하면 관료제를 배우는데요.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제일 위에 회사로 치면요. 제일 위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전무, 상무, 부장 이렇게 쭉
가면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회장이라면 저는 굳이 일일이 뭘 부탁할 때 사실 일은요 여기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뭐 해봤습니다만 일이라는 건 사실 실무는 공무원이든 회사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일반 실무는요. 일반 실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큰 틀의 기획만 짜고 지시를 하고 중요한 계약을 맺고 이런 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 실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회장이 직접 일일이 사원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서열에 쫙 매겨져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한테 전달하면 그 밑에 사람이 또 전달하고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료제적인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복색을 전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율령, 백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법이 나오고 또 한강유역을 통합해서 지금으로 치면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강원도 서쪽 지역, 충청도 북부 정도를 이때 백제가 완전히 자신의 영토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은 백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고구려가 하지도 못했던 것들도 먼저 해버리죠. 네. 백제가 상당히 선진적인 국가였던 걸 알 수 있고 드디어 백제가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이때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세기로 가보겠습니다. 4세기는요, 거기 타이틀에 딱 적어두세요.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백제가 정말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백제의 리즈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나갔던 시절. 백제의 리즈 시절입니다. 자, 고구려부터 좀 우선 왕들을 보시자면 미천왕이 나올 겁니다. 이 미천왕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낙랑군 축출입니다. 313년. 네. 낙랑군 축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식민지를 세웠는데 한나라의 마지막까지 중국의 마지막 식민지가 낙랑군입니다. 이 낙랑군이 딱 어디 있냐면 지금의 평양, 대동강 유역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반도 남부와 북부가 서로 딱 찢겨져 버리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았는데 이 미천왕이 결국엔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고 평양과 대동강 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고구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상 군사력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죠. 예, 문화적으로 보면 당연히 조선 왕조가 더 수준 높은 나라였습니다. 전근대 국가들 중에서는. 근데 왜 고구려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느냐? 사실은 두 단계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처음에 압록강 유역에서 출발했을 때만 해도 사실 고구려는 식량 생산도 보잘것없고 힘은 셌지만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는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약탈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했었는데 이때부터 대동강 유역의 그 넓은 평야, 사실은 호남 평야보다 더 넓어요. 여기가 광활한 평양 주변의 넓은 평야 지역을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제장 선진 지역이었던 중국 땅을 먹음으로써 한참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 요동과 만주를 확보하면서 만주 북부를 확보하면서 명실공히 동아시아에서 넘버 1, 2, 3를 다투는 강대국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비약적인 단계를 육한 게 낙랑군 축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낙랑군을 축출하게 되자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맞대게 되냐면요. 백제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본래 백제와 고구려는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힐 일도 없었는데 그만 그 가운데 있던 낙랑군을 고구려가 섭취함으로써 고구려는 백제까지 먹으려고 진출하려고 그랬겠죠. 반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과거 지금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드넓은 낙랑군 지역과 이 지역들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남진하려는 고구려와 북진하려는 백제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고국원왕 같은 경우를 보면요. 결국에 백제하고 전투하다가 전사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 고국원왕의 아들이 세 번째 나오는 소수림왕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 왕자하고 차기 왕이 계승자인데 저희 아버지인 왕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복수심에 아주 치를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수림왕이 사실은 정말 감정에 사로잡혀서 흥분을 잘하는 왕이었다면 백제하고 계속해서 무모한 전쟁을 했을 것인데 소수림왕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땅도 더 넓고 인구도 더 많은데 백제한테 졌던 이유는 뭔가 고구려 내부의 체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체제 정비를 다지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왕인데요. 소수림왕은 불교를 수용하고요.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이란 것은 국립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각지의 주요 호족,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가지고
유교 교육과 불교 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던 그런 교육기관이죠. 이렇게 해서 국가를 뒷받침하실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동안 그렇다면 고국원왕이 백제의 침공으로 전사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백제의 왕이 누구냐? 바로 백제 리지 시절 전성기를 이끌었던 군주인 근초고왕입니다. 자, 백제 4세기를 보시면 근초고왕 보겠습니다. 자, 마한을 정복하고요. 그 마한이라고 하면 그 전라도 지역 거기죠. 마한을 정복하고 요소, 산둥, 교슈 지방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발한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 일부 남아있던 마한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리고 일본 왕한테 칠지도라는 칼까지 선물해요. 그 칠지도에다가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칼이죠. 유명한 칼이라 잘 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칠지도를 하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국원왕이 이때 바로 근초고왕의 침공을 받아서 전사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침류왕인데요. 침류왕은 재위 기간은 짧지만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래서 근초고왕과 침류왕 때 완전히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고, 드디어 신라에서도 한 명의 왕이 나올 겁니다. 내물왕.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내물왕이라 기억하지 마시고 내물마립간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이 당시에 신라의 왕들이 썼던 표현은 마립간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신라가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고구려나 백제는 이미 중국식 명칭인 왕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사실 왕이란 말은 중국 단어입니다. 중국식 명칭인 왕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유독 신라에서만 과거에 처음부터 뭐 거서관, 차차웅, 뭐 이사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왕이라 안 쓰고요, 아예. 물론 백제도 왕이라는 중국식 공식 명칭 이외에 자기들끼리는 뭐 어라하, 뭐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백제가 출발한 곳이 한강이니까, 한강이 옛날 이름이 아리수거든요, 아리수. 그래서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한강의 지배자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자기들이 쓰는 표현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왕으로 표현하는데, 신라는 공식적인 문서조차도 다, 이사금, 차차웅,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물마립간 전에 썼던 명칭들인데, 이사금은 그냥 현명한 노인, 노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좀 현명한 노인. 그리고, 거서관은 그냥 추장, 이런 뜻입니다. 추장.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간지가 안 나죠? 예,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통령, 큰 대자에다가 통화한다, 이런 뜻을 쓰지, 만약에 박근혜 동장,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급이 너무 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신라의 왕이 정말로 왕권이 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왕권이 강했다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가장 존엄한 이름을 붙였겠죠. 현명한 노인 정도의 이름이 아니고. 아주 그 어떤 근엄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네. 사람은 명칭에 의해 굉장히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니는 학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입시 학원에서 거기 계신 크지 않은 자그마한 입시 학원이었는데 거기 계신 실장님이 일을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학원의 버팀목이에요. 사실상 그분이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그분이 학원을 거의 이끌다시피 했는데 거기 원장님이 좀 요구 관념이 좀 짜신 분이라서 월급을 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불만이 쌓인 거죠. 역할은 점점 커지는, 인간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 4번 타자인데 홈런왕, 타점왕, 타격왕을 다 3관왕을 먹었는데 연봉을 다른 팀의 야구 선수들, 에이스 타자들보다 이 4번 타자들보다 연봉을 작게 주면 제가 팀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연봉을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하겠죠. 아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래서 친한 사이니까 그 원장님하고, 원장님 거기 실장님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지금 월급이 작아서 약간 불만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자, 야, 학원이 월급 올려줄 수는 없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 웃었어요. 그분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는 분인데 그렇게 사람이 짜나? 그러면 묘안이 있습니다. 뭔데? 월급이 안 되면 명예라도 올려주십시오. 뭔데? 그게. 그래서 실장 대신에 부원장이란 타이틀을 달게 해주십시오. 실장이란 타이틀보다 부원장님이란 타이틀이 더 높을 수 있고 강사들도 아마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실제로 실장이라는 타이틀 대신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명칭이 달라지면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그 명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이 뇌물마리간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이름들을 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간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 마리간이 뭐냐면 대군장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군장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칭을 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뇌물마리간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물마리간 때부터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자 아마 그 옆에 있던 가야가, 금관가야가 이 신라의 성장을 질투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일본과 연합해서 신라를 쳐들어왔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신라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이때 뇌물마리간이 과감하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뇌물마리간은 여러분 이 4세기부터 5세기까지 걸쳐 있는 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줄 거 보시면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거는 5세기 때의 상황입니다. 5세기 때. 광개토 대왕 때인데요. 광개토 대왕 때의 도움을 요청해서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진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뇌물마리간은 4세기 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군주입니다. 다만 금강가야와의 싸움에서 금강가야에게 밀리니까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고구려 군대의 도움을 받았던 이 상황은 5세기 초, 정확히 말하면 401년이에요. 5세기 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표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헷갈릴 수 있을까봐 얘기 드리는 건데 이건 5세기 초의 상황입니다. 5세기 때 일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죠.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줘서 신라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대신 신라는 고구려가 부탁하는 걸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런 증거가 뭐냐면 실제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광개토 대왕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릇이 발견되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호우무용 그릇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릇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5세기로 가볼게요. 5세기가 되면 바뀝니다. 5세기는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고구려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백제한테 밀릴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한테 밀렸던 이유는 고구려 국내 사정이 뒤숭숭한 것도 있고 고구려가 중국하고 또 계속 싸움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신경을 중국과 백제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명은 근초고왕이라는 탁월한 군주가 백제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5세기가 되면 이제 고구려에 위대한 전국 군주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이죠. 우리 교재에서도 그래서 광개토 대왕만 따로 큰 대자를 붙여줬습니다. 광개토 대왕이라고. 사실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두 분을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좀 다른 왕들보다는 한 단계 더 위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개토대왕은 요동을 정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고구려가 성장했던 패턴을 보면요. 고구려가 성장했던 패턴을 보면 고구려가 처음 출발했던 곳은 여기입니다. 압록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죠. 압록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이쪽에는 중국의 식민지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만든 중국의 식민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진출했던 부분이 바로 이쪽 북쪽에 있는 부여, 오른쪽에 있는 말갈들을 정복하면서 영역을 확대하고 이쪽이 옥저고요. 밑이 동해예요. 이러면서 동북 만주 지역은 상당 부분 그 장악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역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까지도요. 그런데 여전히 이쪽 지역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이 평양 주변 지역은 중국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런데 미천왕 때가 되면 결국에는 여기까지도 먹게 되죠. 이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지역이 바로 요동입니다. 요동인데 요동지방인데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죠. 지금은 중국 땅입니다만 이 요동지방은 사실은 뭐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거 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고 어쨌든 중국인들은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식민지였던 낙랑군을 고구려한테 빼앗겼던 것과 중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요동반도를 고구려한테 빼앗기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인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된 것과
누군가가 영국 땅에 쳐들어와서 영국 본토에 뭐 런던 같은 데를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인들은 스스로 이 땅을 자기들 땅이라 생각해요. 근데 고구려인들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아니라 고조선이 출발했던 지역이고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못 가지게 되면 중국 군대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바로 쳐들어오게 돼요. 고구려 땅으로. 그래서 이 지역만 확보하게 되면 중국 군대를 여기 강이 하나 있어요. 랴오호 강이라고. 이게 요하예요, 요하. 요하를 경계해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 지역을 확보하면 이 주변에 있는 중국 해안 지역까지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심장에 칼을 깨고 있는 형국이죠. 이렇거든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드디어 광개토대왕 때 여기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히고요. 그리고 백제도 혼내주고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 때 이렇게 영토가 활발하게 커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나중에 장수왕이 더 넓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강유역까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한 고구려가 이제 광개토대왕 때 비로소 출현하게 되었다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라를 쳐들였던 가야군과 왜군을 격퇴했다 그랬죠. 그래서 신라의 영향력을 이미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백제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왜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을까? 역사학자들끼리도 여기에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고구려가 무슨 땅을 넓히려고 했던 전쟁도 아닌데 이 전투에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보내거든요. 5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왜 이런 무리수를 썼을까?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백제와의 경쟁에서 백제를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서 백제 오른쪽에 있는 가야와 신라의 문제까지 전부 정리해버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를 고립시켜버리고 한반도 남부까지 모두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웅대한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이 성과를 거뒀는지 그의 아들인 장수왕 때가 되면 아예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죠. 자,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게 된 이유는 평양으로 천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권 강화고요. 장수왕 때 평양 천도는요. 또 하나는 남진 정책입니다. 한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영토를 크게 확장하려고 했던 고구려 입장에서는 국내성, 고구려의 본래 수도였던 국내성은 너무 멀어요, 한강까지. 그래서 근처에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평양이 바로 낙랑군이 있던 곳이고요. 이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그래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광개토대왕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 광개토대왕릉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흔히들 광개토대왕릉비라 하면 자꾸 이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광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기 때문에 장수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남한강, 백제 한강유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남한강까지 진출해가지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충주, 저 밑에 있죠. 우리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서울보다도 훨씬 밑에 있는데 충청북도 충주까지 내려가서 거기다 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중원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그리고 남북조와 중국의 남북조와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뭐 이런 거죠. 당시 중국은 두 개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남조와 북조. 그러니까 남조와 북조는 서로 경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조와 북조에 버금가는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로 거기에 버금가는 나라가 고구려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북조, 남조와 모두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조가 남조랑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혹시나 남조와 고구려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올까 봐 겁나서 못하게 되고 남조도 북조랑 전쟁을 하려고 해도 혹시나 고구려가 북조랑 힘을 합쳐서 막으면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못하겠죠. 그게 고구려한테, 아니 선생님 고구려가 무슨 중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도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중국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거나 혹은 북조가 고구려를 우습게 보고 쳐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남북조 모두에게 고구려가 중요한 국가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고구려가 북조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북조가 그걸 믿고 언제 뒤통수를 치고 고구려를 쳐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남조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균형 외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균형 외교를 해서 중국의 침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쉽게 백제를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의 늘 딜레마는 뭐냐면 발 밑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로 이 오른쪽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항상 중국과 밑에 있는 백제를 동시에 상대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만약에 고구려가 백제하고만 1대1로 상대를 했다면 백제는 고구려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장수왕 때 드디어 중국과의 평화관계를 성립하고 밀어붙여서 백제의 한강유역을 완전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백제는 너무 괴로웠겠다. 그죠? 5세기 때 백제를 보시면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나제 동맹이 뭐겠어요? 신라와 백제의 동맹. 네. 신라하고라도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나제 동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계로왕 때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돼요. 어떻게 이름도 잘 지었어요. 계로왕. 아, 계로왕. 한강을 뺏겨서 계로왕. 그 다음에 문주왕 때가 되면 이 문주왕이 누구냐면 계로왕이 다음 왕이에요. 계로왕의 부탁으로 신라에 가서 구원병 1만 명을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오는 길에 이미 한강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서울이. 백제의 수도는 서울이었어요. 한성. 어디 있었냐면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석촌토송, 풍납동 토송과 몽촌 토송 이쪽이 이제 석촌동 여기가 백제의 수도가 있던 지역인데 거기가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무서워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공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이제 제2기의 백제, 웅진천도 이후의 백제인데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사 간 거잖아요. 수도로 옮긴 거잖아요. 이거는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반대로 오히려 왕권 약화로 보셔야 돼요. 문주왕의 웅진천도는 오히려 왕권 약화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겁니다. 자, 신라는 신라대로 이 당시에 눌지마리간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눌지마리간은 사실 고구려가 밀었던 군주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내불마리간 이후에 고구려가 자신들의 허수아비로 실성마리간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실성마리간을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눌지마리간이. 따라서 뭡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겠죠.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눌지마리간이 왕이 되자마자 고구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요. 신라의 땅을 성을 무려 10개나 뺏어버려요. 이래서 이 눌지마리간은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은밀하게 백제의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은밀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진짜 고구려의 침공으로 두 나라가 망했을지도 몰라요. 간신히 버틴 거예요. 이 동맹으로. 그리고 가끔 제 학생들 중에 선생님 고구려가 삼국을 왜 통일 못한 겁니까? 장수왕 때 다 쓸어버리지. 지도로 보면 코딱지만한데 백제하고 신라가 지도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막아낸 거예요. 백제하고 신라가 고구려의 침공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세기로 가보겠습니다. 6세기는 여러분 신라의 전성기라고 딱 적어두십시오. 신라가 완전히 치고 나가던 시절입니다. 이때 고구려는 아예 보시면 6세기를 보시면 고구려 아예 6세기를 보시면 왕의 이름이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 고구려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여러 가지 슬럼프가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시간적 공간이 허락된다면 이걸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고구려에 되게 슬럼프였다 이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무령왕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제 공주로 청도하고 웅진으로 천도하고 난 뒤부터는 백제가 굉장히 긴 슬럼프를 겪었어요. 헌데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그 왕권이 너무 약해지고 힘이 약해졌었는데 이때 그 동송왕, 무령왕의 앞대의 왕이었던 동송왕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시켜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한 동송왕은 그 공주 지역의 토착 귀족들과 연합하기 시작해요. 토착 세력들과.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다지게 되고 그 결과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게 무령왕인데요. 무령왕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 백제가 한동안 힘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중국이 백제랑 교류하지도 않았어요. 왜? 별 볼 일 없는 나라니까. 근데 다시 중국이 놀아줘요. 백제하고. 이건 뭡니까? 백제가 당시 세계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무령왕은요. 그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국력이 충실해졌다는 걸 자신감을 가졌는지 백제 땅에다가 22군데 특별 행정구역 22담로를 만들고요. 22담로에다가 모두 자신의
친척들을, 자신 친척과 자식들을 다 배치시킵니다.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백제 전 국토를 다시금 이제 장악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고요. 돌아가실 때 이 양반이, 교재에 이거 좀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령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 사람이 무령왕릉을 쌓았어요. 이게 이게 무덤인데요. 무령왕릉이란 무덤인데, 이게 적어두시면 중국식이에요. 뒤에, 설명하기 위해서 빼놨는데, 그냥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시면 더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벽돌로 만든 건 다 중국식이에요. 우리는 주로 돌을 이용해서 혹은 나무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거나 벽돌을 이용해서 탑을 만들면 전부 중국식인데, 무령왕릉이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 벽돌 무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왕릉이죠. 껴묵거리, 즉 부장품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서 이것들이 지금 국립공주박물관 다 전시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주 놀러 가시면 꼭 갔다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성왕을 보실게요. 저는 이 성왕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 드라마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사실 제일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왜 공중파에서 성왕, 백제의 성왕, 또 조선의 소현세자, 그리고 한 명 더 얘기하자면 동학농민운동의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드라마가 최근 20년 사이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케이블에서는 소현세자가 거의 반쯤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뭐 케이블 드라마고 또 주인공이 소현세자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주제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왜냐하면 사극이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맨날 사극하면 누가 나옵니까? 태종, 뭐 정도전, 예? 그죠? 아니면 진짜 많이 나온 거 숙종, 장희빈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왜냐하면 드라마가 있어야 돼요. 어떤 드라마틱함이, 음모, 배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사실 과거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성공을 못했죠.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전에도 세종대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몇 편 있었는데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굴곡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시종일관 업적 이러면 드라마의 소재로 만들기 힘들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요? 성왕이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형이에요. 보실까요? 성왕 보세요.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어요. 자, 왕권을 강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웅진천도처럼 어쩔 수 없이 천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천도한 거니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원해서 천도한 거는 왕권 강화, 원하지 않은 천도는 왕권 약화라고 보시면 돼요. 쫓겨난 거니까. 사비로 천도했고요. 사비가 지금이 어디죠? 부여죠. 부여. 충남에 있는 부여. 그리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꿔요. 우리야말로 부여의 적동한 후계자이다. 왜? 처음 백제를 세웠던 온조는 고구려 졸본, 백제의 첫 번째 건국주인 온조는, 온조의 엄마가 소선호인데 소선호가 본래 졸본 부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여족의 정통 후계자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꾼 거고요. 관제를 정비하고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고, 심지어 가장 마지막 내용이 이건데, 신라의 진흥관과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회복합니다. 한강 하류는 백제가, 한강 상류는 신라가 먹기로 했는데 신라가 뒤통수를 치고 한강 하류에 있는 백제군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백 년, 거의 백몇십 년간의 백제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강 유역 확보를 다시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 잃게 되니까 그 상실감과 배신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29,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신라의 관산성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신라군의 유인전술에 유인돼가지고 몇십 명의 군인을 남겨두고 다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 관산성 전투가 정말 중요한 전투인 게요, 신라의 압력 때문에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대가야, 그리고 백제의 동맹국이었던 일본. 왜 대가야, 백제 3개국이 연합해서 신라를 쳐들어간 전쟁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신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쳐들어간 전투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몇 명만 남겨놓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백제가. 완전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의 패권이 신라에게 넘어가게 된 전투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삼국의 서열은 고구려가 1위, 백제가 2위, 신라가 3위. 신라는 이제 뭐 좀 성정하는 나라, 이 정도였는데, 이 전투 이후로 백제는 한동안 군사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위축되게 되고요. 왜냐하면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한 방에 날렸으니까. 또한
백제한테 줄을 댔던 가야 여러 나라들은 모두 신라한테 점령당하게 되고요. 신라가 한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하게 되고 당분간은 일본이 신라를 괴롭히지도 못하게 돼요. 이 모든 걸 한 방에 이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성왕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고 백제로 보면 치욕적인 역사이죠. 신라 입장에서는 영광의 역사고요. 그래서 나중에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저왕이 기를 쓰고 신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복수하겠다고. 자, 그럼 이제 신라를 보겠습니다. 6세기 때 신라의 왕은 이 영리한 군주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모두 연타로 왕이 되거든요. 지증왕부터 보시면 우경, 소를 이용한 농경이고요. 생산력이 증대됐던 거죠. 순장 금지. 순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유력자가 죽으면 유력자의 부하들, 그 노비들까지 모두 무덤에 집어넣어버리는 건데 보통 죽여서 넣습니다. 죽여서 넣는데 야만적인 형벌이죠. 그래서 이 순장이라는 걸 금지했고요. 우산국을 정복했고요. 울릉도. 신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순장이 남아있다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6세기까지. 고구려나 백제는 이미 3세기 이후로 순장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다. 이런 부분들이. 나라 이름을 드디어 신라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증왕 이전까지 나라 이름이 신라가 아니었나요? 네. 지증왕 이전까지는 나라 이름이 사로국이었어요. 사로라는 게 뭐냐면 그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신라가 출발한 거, 서랍을. 그러니까 특정한 도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나라 이름을 잡은 거죠. 신라. 덕업, 신민, 망나, 사방이라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른다라는 이런 엄청난 이름입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이름치고는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려는 고구려의 줄임말인데 높은 나라 이런 뜻이고요. 대한민국 할 때 한국은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다 이런 뜻이고 조선은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과거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뜻으로 조선을 잡은 건데 신라라는 이름이 사실 백제는요 100명의 부족장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라는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가장 웅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옛날에 농담 삼아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우리 진짜 역사학 전공자니까 모여서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정한다면 어차피 기존의 역사에서 존재했던 나라 이름을 정했거든요. 뭐가 제일 무난하게 되냐.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북한 놈들이 졸라 싫어할 거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난하게 고려로 가자. 그런데 제가 신라가 제일 죽여준다.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뜻 아니겠냐. 그러자 주변의 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야 임마 넌 진짜 경상도 놈답네. 신라는 경상도를 대표하는 나라였는데 특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가 어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라라는 나라는 이 진흥왕 때가 되고 법흥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경상도의 영역을 뛰어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 유역이나 강원도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고구려와 백제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삼국 통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뭐 굳이 경상도로만 한정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닐 건데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신라는 힘들겠죠. 제가 그때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자, 그리고 법흥왕 때가 되면 상대등, 귀족회의의 의장으로 상대등이란 관직을 설치하고 이게 국정총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부, 네, 병부라는 거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를 만들게 되고요. 율령을 늦다. 율령을 이제 반포하고요. 불교를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늦죠? 이차돈이 순교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죠? 이차돈이 목을 따가지고 목에서 하얀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차돈이 순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신라의 땅이 되고요. 자, 제일 유명한 왕이 진흥왕이죠. 바로 법흥왕 다음 왕인데요. 진흥왕 때 화랑도를 정비하고 이 화랑이 나중에 삼국 통일의 핵심이 되죠.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그 백제 성왕왕 때 했던 뒤통수죠.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해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다 적어두시면 이렇게 해서 진흥왕이 넓혔던 땅들에게 진흥왕이 이런 영토를 확장한 것을 흔적을 남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5개의 비석을 세우죠. 하나는 남한강 유역에 진출한 기념으로 세운 단양적성비. 자, 그리고 한강 유역으로 진출해서 만든 북한산비. 그리고 함흥평야에 진출해서 만든 황초령비, 마운영비.
적어두세요. 마운영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를 정복해서 세운 비석인 창녕비,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비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비석을 만듭니다. 이 중에서 이 북한산비부터 황초령비, 마운영비, 창녕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흥왕이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이다 그래서 순수비라 그럽니다.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라 그러는데요. 자, 다시 정리해 보시면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창녕비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개는 진흥왕이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이라서 순수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흥왕 때가 되면 과거의 신라 영토의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장하게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질투를 받게 되었겠죠. 특히 백제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신라가 중국과 손을 잡게 되겠고요. 고구려와 백제가 한 팀이 되고 중국과 당나라와 신라가 한 팀이 되는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데 결국에는 신라가 이 최종 경쟁에서 다소 얍삽한 방법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7세기의 상황인데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함께 고대사를 얘기할 때 한 가지 제가 안 한 게 있죠. 뭐겠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 떠올려 보시면 가야가 빠졌죠. 가야는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가야의 이야기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신라 이후의 역사 전개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